안녕하십니까. 이포디에스 뉴스 배종현입니다. 매월 이포디에스 뉴스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월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9월의 탑 기사입니다. 반도체 소재 탄탈륨 공급 안정 재활용 기술 필이라는 기사입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4개국으로부터의 탄탈륨 금속과 합금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탄탈륨은 3017도씨의 고융점과 높은 전하량, 낮은 저항 온도 개수, 우수한 내부 식성 등으로 전자산업에서 반도체 공정용 타켓, 자동차 산업에서의 고용량 축전기 재료, 소형 콘덴서, 제트엔진 부품, 항공기 부품 등으로 사용됩니다. 국내에서는 90% 이상이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탄탈륨은 반도체 배리어 소재로 사용되는데 CVD 공정에서 적용됩니다. 대부분은 고순도 스퍼터링 타겟으로 공급되며 일부 프리커서 형태로 공급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반도체 탄탈륨 시장은 약 3천억 원에서 3,500억 원 시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탄탈륨 수입 통계를 살펴보면 수입 중량은 변동폭이 크지 않으나 수입 가격은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수입 비중이 높은데요. 일본 수입 비중이 높은 이유는 탄탈륨 재활용과 관계가 높습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탄탈륨의 경우 90% 이상이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된다고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스크랩으로 나오는 제품도 고순도라 다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크랩 가격도 비싼 데다 재활용 공정의 난이도가 높아 탄탈륨을 재활용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국내에도 탄탈륨, 타이타늄 전문 기업인 MTIG가 탄탈륨 재활용과 관련해 기술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경제성을 문제로 재활용 사업에 뛰어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으로 스크랩이 팔려나가 재활용돼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것이죠. 국내로 들어올 때는 몇 배 비싼 가격에 들여오게 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필수 소재인 탄탈륨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스크랩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빨리 상용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김혜지의 인사이트입니다. 김 기자, 이번 달에 ESG 경영을 주제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대기업의 30%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업을 평가할 때도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를 뜻하는 ESG 경영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어 제가 이번에 여러 방면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제조 분야 대기업 중 10곳 중 3곳이 글로벌 수요 기업으로부터 제품 생산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직간접적으로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내 제조기업 아리백 참여 현황과 정책과제 조사에서는 대기업 28.8%, 중견기업 9.5%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은 시점도 2025년까지 응답이 33.3%로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듯 신재생 에너지 사용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은 아리백 참여에 나서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기업 사용 전력 100%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캠페인인 아리백에는 현재 애플, 구글, BMW 등 379개 글로벌 기업들과 국내에서는 SK, 현대차 등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삼성도 신환경 경영 전략을 발표해 아리백에 가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 요구되면서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알리백에 참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 기자, 아직 국내 기업들에게는 이 알리백 실천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점점 아리백 참여가 늘어가는 한편 아리백 실천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은 원인으로 비용 부담, 제도 및 인프라 미흡, 관련 정보 부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들었는데요. 높은 비용 문제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부족한 문제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ESG 실천 방안 설명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 인식 제고 및 도입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중기부는 9월 30일부터 11월 초까지 경기, 부산, 대구, 광주, 청주 등 5개 지역에서 중소기업이 ESG 경영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기업 여건에 맞게 실천 도입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정부 주도 국내 기업의 알리백 참여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은 점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와 업체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 기자, 이러한 그린 에너지를 창출하는 데 있어 반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신재생 에너지, 그린 에너지 산업에서 반도체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의 모든 단계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 부품으로서 태양열, 풍력,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의 기구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전력 반도체의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기술은 태양광 셀로부터의 직류와 풍력 발전으로부터의 교류를 변환하고 전력망의 필요에 맞게 조절하고 에너지 생산 중 열로 낭비되는 손실을 줄이고 전력 장치의 효율을 높여 전기 에너지를 절약 및 비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력 반도체는 전기 에너지 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력 반도체가 주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어떻게 쓰이는지 예시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풍력 변환기에는 전력 반도체가 필수로 사용됩니다. 풍력 터빈에서는 전력 반도체가 전기를 변환해 발전기를 그리드에 연결하는데요. 또한 풍력 터빈의 풍력 변환기는 전송 전력과 별개로 몇 가지 필수 기능을 제어하기 때문에 최고 품질의 전력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특히 풍력 터빈 설계는 그리드 안정성에 기여하기 위해 최대의 가용성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풍력 변환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안정성은 동적 기능, 우수한 기능 및 신뢰성을 제공하는 전력 반도체 소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죠. 또한 태양열 인버터에도 사용됩니다. 태양광 발전 모듈은 직류 형태로 전력을 공급하는데 이것은 사용 지점 전에 교류로 변환돼야 합니다. 이때 최소한의 손실만으로 전력을 전송하려면 신뢰성 있는 전력 반도체와 인버터 기술이 필요합니다. 전력 반도체는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 태양열 인버터가 무게, 부피, 성능을 기준으로 효율을 정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즉, 태양열 인버터를 훨씬 더 작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반도체는 전기 에너지 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유일한 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김 기자,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과 또 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전력 반도체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주목할 만한 기사를 살펴보는 포커스입니다. 지난 8월 25일에는 여의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첨단 반도체 패키징 국회 포럼이 개최됐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반도체 설계, 제조, 후공정 3축이 동시에 진행될 때 반도체 생태계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국내 패키징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강욱 SK하이닉스 부사장은 이날 포럼에서 메모리 반도체 강국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패키징 기술이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2 국제 PCB 및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이 지난 21일 열렸습니다. 국내 PCB 및 반도체 패키징 산업을 대표하는 전시회로 올해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14개국 182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삼성전기, LG이노텍 등이 FC-BGA 기판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전시 주관사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제약이 완화되며 관람객 수도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15일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주최로 2022 가스 분석 측정 클럽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포스트 코로나 가스 분야 주요 이슈를 주제로 개최됐는데요. 박치복 SK 머티리얼즈 그룹장은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는 14에서 10나노, 시스템 반도체는 7에서 3나노 시대에 접어들었으나 파티클은 아직 14나노 이하 측정이 불가하다며
7나노 이하에서는 어떤 불순물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상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도체 순도 분석을 위해서는 결국 반도체 소재에서부터 분석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소재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고 분석이 더욱 까다로워져 외부의 전문가들과 협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주최로 2022년 하반기 전자파 전기자기 측정클럽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전기차 무선 충전기의 전력량 계량 정확도 평가 기준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송상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본부장은 전기차 무선 충전기의 형식 승인 및 기술 기준 관련 연구 내용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송상훈 본부장은 무선 충전기의 전력량 계량은 일반적인 교류 전기차 충전기의 정연파와 달리 비정연파로 고주파이며 노이즈가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변 환경이 너무 다양해 목표하는 측정의 정확도를 다루기가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고주파 전력량 측정을 위해 측정 실험을 진행했고 실험 결과 기본적으로 스위칭된 파워가 늘어나다 보니 고주파 파워를 정확히 읽기는 어렵다며 고주파 파워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시스템 개발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선 충전기 제조사들도 시험기관 수준의 장비를 갖춰야 실효성이 있으며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서 제조사들도 현재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성유창의 그랑프리입니다. 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해주시죠. 네, 국토부가 19일에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는 모빌리티 시대의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국민의 일상에서 구현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는데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를 통해 차량에서 휴식 업무 등을 하는 것을 일상으로 만들고 교통사고도 예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현행 여객운송제도를 자율주행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하고 여객운송제도 개편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또 말이 많았던 규제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노력 중인 민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까지 레벨 4에 대한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세웠고 본래 임시 운행 허가를 발급받는 차량에 한해 5년간 운행 가능했던 제도를 별도 성능 인증 차량은 임시 운행 허가 기한과 무관하게 운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정밀도로 지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2030년까지 자율주행 우선 운행이 예상되는 도로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로 및 도심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는데요. 2022년까지는 국도, 25년까지는 4차로 이상 지방도, 30년까지 전국도로로 차츰 넓혀간다는 계획이고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실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2025년까지 최우선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물이 많은 도심 등 도로 특성에 따라 모바일 매핑 시스템인 MMS에 더해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구축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해 터널, 교량 등 시설물의 3차원 고정밀 입체지도 구축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정밀지도에 힘을 쏟는 이유는 2019년 796억 원에 불과했던 국내 정밀지도 시장 규모가 2025년 4,153억 원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성장률 31.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자율주행 센서의 인식 범위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인지 성능 에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율주행의 필수 인프라로 꼽히는 도로지도인데요. 정밀지도 기술과 표준화에 대해 독자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E4DS가 10월에 정밀지도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오늘 브리핑 마지막에 웨비나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 수소산업 생태계와 기술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H2 미트 전시회를 다녀오셨는데요. 전시회 소개도 해주시죠. 네,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글로벌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H2 및 2022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습니다.
H2Me 측은 수소 산업이 점차 성장하며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H2미세는 지난해 11개 국가에서 올해는 16개 국가가 참여하고 글로벌 전시회로의 가능성 조짐도 보인다고 언급하며 수소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린데, 에테르시티, MSENG,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등 다양한 기업 및 기관이 참가했는데요. 990바 초고압 수소용기 국산화에 성공한 에테르시티의 이동희 차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스 기자재 사업을 오랫동안 영위해온 MSENG는 이번 전시회에서 싱글 타입 셀프 수소 충전기를 선보였는데요. 기존 충전기의 카드 단말기를 연동시킨 형태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소융합 얼라이언스는 글로벌 수소경제 동향을 비롯해 대한민국 수소경제 주요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는데요. 수소 전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H2 플러스 1000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요건에 의해서 수소 전문 기업을 지정하고 지원 테이블 같은 것들을 마련해 기업들이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예빈 책임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송 기자.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과 H2미트 전시회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9월의 인물입니다. 이번 달은 팹리스 특집으로 이강윤 스카이칩스 대표이사와 송승환 세미브레인 대표이사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먼저 이강윤 스카이칩스 대표이사입니다. 70여 명에 이르는 연구 인력과 200여 개의 IP를 보유한 스카이칩스는 무선 충전을 포함한 전력용 반도체를 설계를 주력으로 하며 저전력 RF 송수신기와 통신용 송수신기도 설계하고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이강윤 대표이사는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를 재직하며 팹리스 기업인 스카이칩스를 창업했습니다. 최근에 개최된 팹리스 챌린지 대회에서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로 수상했으며 올해 12월쯤 초저전력 통신칩 양산에 들어가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선 충전 IC는 올 하반기 CS 단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양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강윤 대표이사는 스카이칩스는 다품종 생산 제품군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며 2024년 IPO를 목표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송승환 세미브레인 대표이사입니다. 2020년 5월 설립된 세미브레인은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선정된 기업으로 표준 로직 공정 기반의 플래시 메모리 IP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송승환 대표는 미네소타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거쳤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아나플래시라는 회사를 설립해 벤처 캐피털 버클리 스카이덱에서 투자를 받아 기술 개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팹리스 챌린지 대회에서 선정되며 삼성 파운드리와 협력해 내년 6월 말 삼성 파운드리 28나노 공정에서 저전력 비휘발성 인베디드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송승환 대표는 세미브레인은 최근 미국 법인 아나플래시에서 투자한 20억 원 등 투자금을 바탕으로 사업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며 플래시 메모리 IP를 기반으로 향후 한국의 팹리스 업체와 파운드리, 디자인 하우스 경쟁력이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신혁의 혁신 포커스입니다. 권 기자, 이번에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네, 먼저 IT 산업에 다가오는 겨울 한파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난 7일 삼성전자 DS 부문장 경계은 사장은 반도체 사업이 안 좋다. 올해 하반기도 좋지 않을 것이고 내년도 좋아질 모멘텀은 보이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D램 시장에 혹한기가 도래했는데요.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D램 상승세가 꺾이며 7월 D램 시장은 5월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쳐 가파른 침체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도 D램 시장이 다운사이클에 들어가면 침체 폭이 크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는 D램 시장 하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전반적인 IT 디바이스 수요 부진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연계된 메모리, 패널, 반도체 세트 등의 출하 감소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모리의 경우 서버형 수요가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업계 관계자들은 3분기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IT 분야로 시선을 돌리면 좀 어떻습니까? 반도체 업계는 시장 위기가 우려되는 반면에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 부문에는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추세로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툴 등 디지털 부문 활용이 증가하며 관련 시장이 커졌는데요. 가트너에 따르면 2023년 소프트웨어 지출 성장률 전망은 11.8%로 가장 높았으며 IT 서비스는 8.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역에서 국내는 사이버 보안 시장에 최근 주목도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의 체크막스, 아쿠아 시큐리티, 프루프 포인트 등 글로벌 보안 업체들이 국내 지사를 설립하며 한국 및 동아시아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데요. 최근 국내에서 보안 이슈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30일 국내 대표 보안 기업인 이스트 시큐리티의 알약이 업데이트 이후 윈도우 시스템을 랜섬웨어로 오탐지하며 일반 사용자들의 PC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기업용 보안 제품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개용 제품을 쓰는 몇몇 중소기업 및 프리랜서들이 업무에 차질을 빚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최근 디지털 전환이 심화함에 따라 비즈니스에서 기업들이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 솔루션 채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 알약 사태 이후 기업에서도 고신뢰성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점쳐졌는데요. 정부에서는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안 툴 등 소프트웨어 비용을 지원하며 산업계의 관련 영역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IT 업계에 그 분야별로 시비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기술 인터뷰 시간입니다. 먼저 박현진 모라이 소프트웨어 그룹 그룹장입니다. 모라이는 자율주행 차량을 실도로에서 테스트하지 않고 게임과 같은 가상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실도로를 가상화한 소프트웨어인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모라이는 현재 특정 장소들에 대한 원천 데이터를 받으면 별도의 수작업 없이 바로 3D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로 표면의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3D면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박현진 그룹장은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고객들이 사용하기 쉬우면서도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기술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현진 그룹장은 2022년 E4DS 오토모티브 테크 콘서트에서 자율주행 정밀 지도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인데요. 테크 콘서트는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 E4DS 2 웨비나에서 방송됩니다. 이번은 박진근 아이나비 시스템즈 이사입니다. 아이나비 시스템즈는 모빌리티 지도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 자체 브랜드 모바일 내비게이션 아이나비 에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등의 지도 API와 내비게이션 SDK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2 E4DS 오토모티브 테크 콘서트에서는 지정구역 기반 포인트 투 포인트 이동을 위한 하이브리드 지도를 소개할 계획인데, 출발지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자율주행 경로를 자율차가 추종할 수 있는 궤적 정보로 구축한 것으로, 자율차는 정밀 지도 대신 궤적 정보를 통해 목적지까지 주행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박진근 이사는 아이나비 시스템즈는 자율차 시대의 완성차가 필요로 하는 표준화된 정밀 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하이브리드 지도와 같이 기술 기업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목적에 맞는 지도와 솔루션들로 연구 개발에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근 이사의 2022 E4DS 오토모티브 테크 콘서트는 10월 21일 오전 10시 30분 E4DS 2 웨비나에서 방송됩니다. 이번 순서는 박철 롬 전임연구원입니다. 박철 전임연구원은 오는 9월 29일 E4DS 2 웨비나를 통해 LED를 주제로 LED의 기초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다룰 계획입니다. 박철 전임연구원은 최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안에 많은 기능들이 탑재되고 다양한 기능들이 동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시용으로 LED가 많이 채용되고 있다며, 향후 표시용뿐만 아니라 센싱용으로도 다양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LED 광원을 다룰 때 주의할 점으로, 발열에 민감한 제품으로 온도에 따른 전기적 특성과 전격에 맞춰 LED를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절대 최대의 전격을 넘어가면 소자가 파괴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전격 내의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박철 전임연구원의 롬, 명쾌한 해설, LED의 취급 방법 웨비나는 9월 29일 오전 10시 30분 E4DS 2 웨비나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9월의 웨비나입니다. 9월 6일에는 텍트로닉스의 김하연 과장이 고전력 측정을 위한 WBG 특성 소개 및 테스트 솔루션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와이드 밴드갭 반도체가 채택되는 추세인데요. 이는 실리콘 기반 반도체보다 빠르며 스위칭 로스가 적고 보다 작은 폼팩터를 가져 전체 시스템 비용 감소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김하연 과장은 WBG 테스트가 가능한 하드웨어 구성과 파라미터 확인에 대해 설명하며 2600 PCT4B와 ACS 베이직 소프트웨어, 4200A와 클라리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테스트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김하연 과장은 2600 PCT는 다수의 소수 측정 장치를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어 및 측정할 수 있다고, 4200A는 DC-IV, CVU, 펄스 IV 측정을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라고 밝혔습니다. 김하연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여러 번 언급한 바가 있는 갈륨 나이트라이드와 실리콘 카바이드는 가장 잘 알려진 와이드 밴드갭 반도체입니다. 이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걔는 갈륨이라는 금속과 질소를 합친 화합물을 말하는데요. 질화 갈륨 또는 갈륨 나이트라이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높은 스위칭 속도와 효율성을 필요로 하는 LED와
RF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는 실리콘과 탄소로 구성된 화합물 반도체 재료로서 높은 열 전독성 등을 필요로 하는 오토모티브 등에서 사용됩니다. 와이드밴드갭 반도체 소자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높은 전력 효율을 제공합니다. 여기 표에서 주황색 부분이 실리콘 카바이드의 영역인데요. 실리콘 카바이드는 고전력, 고전압 및 고속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빨간색 부분인 개는 중간 전력, 중간 전압 및 초고속, 초고주파 어플리케이션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충전기와 어댑터, 통신, SMPS, 태양광뿐 아니라 자동차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온보드 충전 및 컨버터에 사용되는 첨단 전자장치를 지원합니다. 9월 20일에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권경혜 대리가 이 디자인 슈트와 EDCM을 활용한 DC-DC 컨버터 설계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빠르고 간소화된 DC-DC 컨버터 설계 과정을 위해 설계자가 회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품의 스위칭 전압 및 전력 파형을 미리 파악해 회로를 수정하고 프로토타입 보드를 제작하는 과정은 점점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웨비나에서는 DC-DC 컨버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다뤘습니다. 권경혜 대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툴인 EDSIM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DSIM은 SMPS 및 아날로그 IC를 위한 빠르고 강력한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EDSIM은 ST 제품 사용에 특화된 심플리스 시메트릭스 시뮬레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예시로 사용할 심플리스 시뮬레이터는 SMPS 분석 정확도가 높고 수렴 속도가 빨라서 기존 아날로그 시뮬레이터보다 10배에서 50배 빠른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다른 시뮬레이터들은 미분 방정식을 기반으로 하며 주파수가 증가하거나 회로에 트랜지스터가 존재하는 경우 시뮬레이션 시간이 매우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시메트릭스는 기존 스파이스 호환 툴 대비 2배에서 3배 빠른 속도와 컨버전스 에러에 강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네, E4DS 이 웨비나는 다시 보기가 제공되니 본 웨비나에 관심 있는 분들은 E4DS 이 웨비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다시 보기를 재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 다양한 주제로 웨비나가 진행됐습니다. 관심 있는 주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관심 있는 주제에 맞춰 웨비나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의 주요 기사입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세계 전자종이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46억 5천만 달러로 하나 약 6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1% 성장해 2026년에는 203억 4천만 달러, 하나로 약 28조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현재 전자종이 시장은 해외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관련 시장 진출과 핵심 기술 국산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BYD의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1% 급증한 80만 6천 대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BYD의 이런 행보는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여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울프스피드가 50억 달러를 투자해 SiC 웨이퍼 생산량을 10배 늘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채텀 카운티에 20억 달러를 투자해 신규 SiC 제조시설 건설에 들어가며 이 공장에서는 기존 150mm 웨이퍼보다 1.7배 큰 200mm SiC 웨이퍼를 생산해 SiC 반도체 생산량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과기부의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결과 2021년 정보보호산업은 13.4%의 성장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최근 3년간 11.3%의 연평균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네트워크 보안, 콘텐츠 데이터 보안, CCTV 부품, 생체인식 보안 시스템 등 비대면 보안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정보보호 산업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7일 엘타워에서는 제7회 첨단 센서 2025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연평균 10% 이상 성장률을 보이며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의료, 스마트 제조 시장에서 첨단 센서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8일 엘타워에서 제63회 상기업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 디지털로 선도하는 대한민국 혁신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종호 장관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디지털 역량을 확보하고 첨단 기술 분야 초일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예타 제도를 개선해 대형 성과 창출에 나서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신제품 및 IT 소식입니다. 인텔과 브로드컴은 초당 5기가비트 이상의 무선 통신 속도를 제공하는 업계 최초의 업체 간 와이파이 7 데모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데모는 와이파이 7이 기가비트 광대 확장을 위한 뛰어난 용량과 속도를 제공하며 관련 생태계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암이 최근 암 네오버스 로드맵에 대한 새로운 업데이트와 차세대 인프라 기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네오버스 플랫폼은 가속화된 인프라 솔루션의 전체 스펙트럼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돼 워크로드 전력 소비를 줄이고 현대 워크로드에 증가하는 컴퓨팅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IBM은 최근 미디어 컨퍼런스를 열고 다양한 IT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AI 기반 데이터 패브릭을 통한 데이터 관리 방안 및 국내 기업의 도입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IBM은 데이터 패브릭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가상화, 카탈로그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로 다비도프 아쿠아 시큐리티 CEO가 2025년까지 95%의 기업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영역에 속할 것을 전망하며 이에 따라 보안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드로 다비도프 CEO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에 따라 전통적인 보안 툴로는 워크로드를 보호할 수 없게 됐다며 클라우드 사용은 오히려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L 코퍼레이션은 3D 프린팅 관련 전문 플랫폼인 3D 모임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어 소비자들로부터 검증받은 유수의 글로벌 3D 프린터 중고 장비들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우저는 9월 21일, 22일 이틀간 아날로그 디바이스, 니신모, 바이프코어와 함께 고효율 전원 설계 및 EMI 대책 기술을 위한 마우저 파워 세미나 2021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설계자들이 노이즈의 원인과 유형, 특성을 이해하고 제품 개발 시 각 노이즈와 디바이스에 맞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이제 10월의 웨비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에는 LO 일렉트로닉스의 최동준 부장이 배터리 전원 및 휴대용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파워 솔루션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10월 13일에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김현수 차장이 VI 파워 하이사이드 드라이버 M09 소개와 HSD 선택 가이드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10월 18일에는 마우저 일렉트로닉스의 이강윤 교수가 5G 무선 통신 칩과 AI 솔루션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10월 20일에는 길라닉스 정운호 부장이 더욱 스마트하고 안전한 차량을 위한 GMSL, SERDS 기술, ADI, GLSL, SERDES 특징 및 제품 소개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E4DS는 10월 한 달간 특집으로 매주 금요일 정밀 도로 지도를 주제로 2022 E4DS 오토모티브 테크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오토모티브 테크 콘서트는 자율주행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 인프라인 정밀 도로 지도에 대해 다룰 예정인데요. 정밀 지도 표준화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 기업들의 정밀 지도 기술과 활용 현황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4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박현진 모라이 소프트웨어 그룹장이
정밀 도로지도 활용 및 서울시 자율차 시뮬레이터에 대해 발표하고 10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유재준 애트리 책임연구원이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 도로지도 표준화 동향에 대해 발표합니다. 10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는 박진근 아이나비 시스템즈 이사가 지정구역 기반 포인트 투 포인트 이동을 위한 하이브리드 지도를 주제로 발표하고 10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유형권 모빌테크 본부장이 실감형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3D 공간정보 갱신 및 활용 기술에 대해 발표합니다. 다양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의 후원으로 진행되니 웨비나 홈페이지에 마련된 후원사 링크로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9월에 E4DS 월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10월에는 더욱 알찬 준비로 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10월 월간 브리핑은 오토모티브 테크 콘서트로 인해서 10월 28일 오후 2시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